자, 네 번째 에피소드는 첫 자전거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와 함께 캔자스시티역에 도착하자 마중을 나왔던 댄 작은아버지는 우리를 자동차에 태우고 당신 집으로 향했다. 그 자동차가 어떤 종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달릴 때 삑삑거리던 요란한 소리와 가끔 타당 하고 엔진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던 것은 기억한다. 작은아버지는 그 차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다 여성들을 만나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3주 정도 머물 예정이었지만 막상 3주가 거의 지나자 나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도시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만 더 머물자고 어머니를 졸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다. 댄 작은아버지와 데이지 작은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어머니는 겨우 나 혼자 몇 주 더 있게 허락하셨다. 시애틀로 돌아갈 때는 작은어머니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작은어머니는 항상 시애틀의 경이로운 산 풍경을 보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가 시애틀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작은아버지는 자동차 뒤에 긴 나무 상자를 단단히 묶어서 싣고 오셨다. 폴, 나와서 이 상자 좀 같이 풀자. 나는 기꺼이 작은아버지와 함께 밧줄을 풀고 나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에는 새 자전거가 들어있었다. 어린이용 자전거였다. 불자동차처럼 빨간색에 크림색 줄무늬가 있는 멋진 자전거였다. 이 자전거가 누구 거냐고 묻지 못한 채 상자에서 자전거를 꺼내며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다.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폴, 정말 근사한 자전거지? 예, 정말 근사해요.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아직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단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가 별로 없었거든.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자전거를 탈 나이가 지났지. 사업을 하는 늙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남 보기에도 좀 그렇지? 작은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페달에 나무 토막 몇 개만 올려놓으면 내게 꼭 맞겠구나. 작은아버지는 차 트렁크를 뒤적이면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다. 여기 페달에 붙일 만한 나무 토막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작은아버지는 차 트렁크에서 작은 상자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안장에서 페달까지 발이 쉽게 닿을 수 있게 페달에 붙일 나무 토막이었다. 작은어머니도 자전거를 보려고 앞마당에 나오셨다. 작은어머니는 내가 흥분하며 좋아하는 모습에 조용히 웃으셨다. 작은아버지가 물었다. 폴, 너 아직 두발 자전거는 타본 적이 없지?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균형만 유지하면 돼. 작은아버지는 계속 말을 하면서 페달에 나무 토막을 붙였다.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계속 페달을 밟아주면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작은아버지는 페달에 나무 토막을 다 붙이고 난 뒤 말씀하셨다. 자, 올라타봐. 잡아줄 테니까. 나는 반짝이는 새 자전거 앞으로 가서 핸들을 잡으며 작은아버지께 여쭈었다. 정말 이 자전거가 제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곧 시애틀로 떠날 것을 생각하며 다시 여쭈었다. 제가 가지고 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내 것이니 당연히 네가 가지고 가야지. 와, 신난다. 나는 소리치며 안장 위로 기어 올라갔다. 발이 간신히 페달에 닿았지만 상관없었다. 자, 폴, 이제 내가 몇 번만 잡아주면 혼자서 탈 수 있을 게다. 작은아버지는 현관 앞마당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어머니를 부르며 물으셨다. 당신 내가 폴의 자전거를 뒤에서 잡고 우리 집 마당을 몇 바퀴 돌면 폴이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소? 작은어머니가 바로 대답했다. 3바퀴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좋다. 내가 잡아주고 3바퀴를 돌고 난 뒤에 너 혼자 탈 수 있으면 내가 아주 멋진 헤드라이트를 사서 달아주마. 나는 외쳤다. 좋아요. 자신 있어요. 나는 따르릉 종을 사주마. 작은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작은아버지가 안장 뒤에서 뒤를 잡고서 우리는 출발했다.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서서히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만 주는 거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현관 앞에서 차가 들어오는 앞마당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길을 따라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는 더 비틀거렸고 한두 번 넘어졌지만 그런대로 작은아버지가 잡아주는 것을 믿고 자전거를 탔다. 작은어머니가 현관에 앉아서 우리를 격려해 주려고 마당을 한 바퀴 돌자 한 바퀴라고 크게 외쳤다. 두 바퀴를 별탈 없이 돌자 작은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두 바퀴라고 외쳤다.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는 계속 페달을 움직여야 한다. 나는 숨이 차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명심해라. 넘어지면 헤드라이트는 없다. 알았어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 핸들을 꼭 잡고 앞만 보면서 계속 페달을 밟았다. 겨우 앞마당을 돌아서 다시 현관 앞에 왔다. 곁눈으로 작은어머니를 찾았다. 작은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손을 흔들며 현관에 앉아 계셨다. 그런데 언뜻 보니 작은아버지도 그 옆에 앉아 시가에 불을 붙이고 계셨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분들께 소리를 지르며 계속 페달을 밟았다. 순간 작은아버지가 왜 현관에 계시는지 의아해서 얼른 고개를 돌려 자전거 뒤를 보았다. 작은아버지는 뒤에 계시지 않았다. 다시 현관을 바라보았다. 작은아버지는 내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주 잘 타는데 나는 좀 쉬고 있으마. 그 순간 나는 비틀거리며 그만 정원으로 자전거를 쳐박았다. 두 분은 나를 일으켜 주려고 달려왔다. 두 분은 크게 웃으셨다.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어머니가 대답하셨다. 글쎄요, 그래도 마지막 한 바퀴는 혼자 탔잖아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당신 말이 맞아. 넘어지기 전에 한 바퀴를 돌았으니 폴이 이겼어. 작은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쓰고 나오셨다. 자, 가자. 빚은 빨리 갚아야지. 작은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시내에 가서 헤드라이트와 따르릉 벨을 사주셨다. 당시 헤드라이트는 카바이드 통을 연료로 쓰는 등으로 만들어졌다. 작은아버지는 카바이드 통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카바이드 통을 따서 헤드라이트에 부착된 통에 가득 채우고 밸브를 잠갔다. 작은아버지는 밸브를 여는 방법과 카바이드를 넣고 다시 밸브를 잠그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다. 봐라, 여기 가스통에 충분한 압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아주 조심하면서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해. 알겠니? 조절하는 작은 바퀴를 돌려 심지가 조금 보이게 하여 불을 붙였다. 퍽 소리를 내며 불이 붙자 얼른 유리렌즈로 만든 덮개를 씌웠다. 서서히 아주 밝은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와, 집을 다 비출 수 있을 만큼 밝아요. 작은아버지는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렇지? 정말 밝지? 작은아버지는 나를 현관 계단에 앉히고 당신도 옆에 앉았다.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꼭 지켜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규칙 같은 거지.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씀하셨다. 첫째, 절대로 말이나 마차나 수레가 지나갈 때 벨을 울리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니? 말을 놀라게 하면 말이 달아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단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명심할게요. 그 다음,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면 브레이크를 잡고 얼른 자전거에서 내려서 길가에 서 있어야 한다. 알겠지? 작은아버지는 거친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약속할 수 있지? 나는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내가 얼른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언제 갑자기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자전거에서 내려 서 있다면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들어도 길가로 피할 수가 있지. 작은아버지는 계단에서 일어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 자전거는 영원히 네 거야. 일주일이 못 되어 나는 선수처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었다. 어머니가 허락한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고 어느덧 시애틀로 돌아갈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자전거가 걱정되었지만 작은 어머니는 거듭 안심시켜 주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에 수화물로 자전거를 붙일 수 있단다. 나는 날이 어두워진 뒤에도 자전거를 즐겨 탔다. 밤에는 집 앞의 길에서만 타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비추며 타는 것이 재미있었다. 내 안전을 책임진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밤에 자전거 타는 것을 걱정하셨다.
작은 어머니는 헤드라이트 등에 불 붙이는 일이 위험하다고 하셨다. 특히 성냥은 위험하여 아이들에게는 금지된 물건이었다. 나는 조심할 것을 약속하고 두 분을 겨우 설득해서 밤에 자전거 탈 때만 성냥을 지닐 수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카바이드 등에 점화를 했다. 시애틀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그날도 나는 밤에 자전거를 탔다. 불을 붙이려는데 카바이드 통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준 대로 탱크를 채우고 점화를 하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다. 나는 카바이드 통 안에 가스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 카바이드 통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아버지는 카바이드 통을 지하실 선반 위에 보관하셨다. 당시 지하실은 습해서 가스가 차기 쉬웠다. 그러나 카바이드 통은 꼭 맞는 안전덮개가 씌워져 있어서 화학물질인 카바이드가 셀 염려가 없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하실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기분이 좋지 않은 냄새였다.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려고 마룻바닥에 대고 세게 그었다. 성냥에 불이 붙자 부드럽게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몇 초 동안 푸른 빛이 튀면서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손에서 성냥이 튕겨져 나갔다. 위층에서 작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힘껏 뛰어 올라갔다. 작은 어머니가 소리쳤다. 폴, 너 지하실에서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작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카바이드 통을 찾고 있었어요. 지하 계단에서부터 부엌까지 가스가 폭발했다. 부엌을 둘러보니 선반에 남은 접시는 거의 없고 산산조각이 나서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창문의 유리도 모두 깨져서 밖으로 튕겨나갔고 부엌문 윗부분에 있는 장식 유리도 뻥 뚫렸다. 집안에 성한 유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몰려오는 이웃 사람들을 보려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한 이웃이 말했다. 폭발음이 굉장했어요. 도시 전체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작은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무슨 폭발 소리지요? 저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는데? 작은 어머니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다. 어머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작은 어머니는 내 얼굴과 머리를 당신 손으로 빗질하듯 쓸어내렸다. 작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 눈썹과 속눈썹이 타버렸구나. 머리카락도 반 이상이나 탔고. 작은 아버지는 시가를 사려고 동네 어귀에 있는 가게에 갔다가 놀라서 달려왔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야? 거리를 뒤흔드는 폭발 소리를 들었어. 나는 지하실에서 성냥을 켰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작은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 그 카바이드, 너 그것을 찾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아버지는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가 전구가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차고로 가서 새 전구를 가져왔다. 나는 같이 지하실로 내려가 작은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안 작은 사다리를 잡아들였다. 무슨 일인지 알아낼 때까지 다시 성냥을 켜서는 안 된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자 우리는 카바이드 통의 점화선이 떨어져 나가 바닥을 치고 천장까지 튀어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다. 카바이드 통이 놓여있던 지하실 바닥은 물기가 많았고 거기에 서서히 아세틸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지하실 전체에 퍼졌다. 가스가 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조금 있으니 경찰관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오자 나는 응접실에 계신 작은아버지께 달려가 물었다. 저는 잡혀가나요? 작은아버지는 안심시켜 주셨다. 아니, 그런 일은 없다. 작은아버지는 잠시 동안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더는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려고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중 한 경찰관이 말했다. 어쩌면 아이가 가스를 폭발시킨 것이 천만다행인지도 몰라요. 가스가 집안을 다 채운 다음 폭발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집 전체가 날아가고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저녁을 먹으려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임시 방편으로 거실의 창문은 모두 두꺼운 종이로 막아놓았다. 폭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별로 다치지 않았는지, 왜, 그리고 왜 부드럽게 쏴 하는 소리 외에 어떤 폭발음도 듣지 못했는지 모두 의아해했다.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폭발을 한 가운데 있어서 날아가지 않은 거야.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순간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진공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게야. 그 소리가 내가 있는 가운데서 밖으로 나간 거야. 작은아버지는 당신의 설명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덧붙였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작은어머니는 매일 아침 닭고기 기름으로 내 눈썹을 문질렀다. 내 어머니에게 돌아가기 전에 눈썹이 나야 할 텐데 큰일이다. 닭고기 기름이 털을 빨리 자라게 한다는구나. 그 다음 주 우리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작은어머니는 어머니에게 할 말이 많으셨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아예 카바이드 통을 집안에 못 들여놓게 하셨다. 나는 카바이드 통의 안전장치를 단단히 잠근 후 차고에 두었다. 작은어머니는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캔자스시티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작은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작은어머니가 시애틀에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다. 작은어머니는 일요일 저녁 준비를 위해 고기를 사려고 식품점에 가셨다. 가게에는 다른 중년 부인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냉동칸에 커다란 연어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점원에게 연어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아무래도 치누크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점원이 칼로 생선을 잘라 종이에 싸주면서 대답했다. 맞아요. 그럴 것 같군요. 치누크는 미국 서부 워싱턴, 오레곤주 해안에서 부는 습하고 따뜻한 서남풍이다. 작은 어머니는 치누크가 이곳 사람들이 연어를 일컫는 말로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다. 점원이 연어를 포장해주자 그녀는 다른 코너로 갔고 작은 어머니가 그 점원에게 다가갔다. 아, 그 생선이 아주 싱싱해 보여요. 오늘 저녁에는 치누크 요리를 해야겠어요. 그 말에 먼저 생선을 샀던 여자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다. 점원도 고개를 숙이고 킥킥거렸다. 작은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져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제가 무슨 우스운 행동을 했나요? 그 순간 생선을 샀던 여자는 웃음을 그치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점원이 말했다. 아주머니, 아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치누크는 생선 이름이 아니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작은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그랬군요. 웃을만 하네요. 작은 어머니는 점원에게 큰 생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생선 한 마리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즐거운 듯이 대답했다. 아, 예, 아주 고급 연어지요. 그는 속으로 쿡쿡거리며 생선을 싸주었다. 우리가 가게에서 나온 후 고개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여자와 점원은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다. 며칠 뒤 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마거릿, 지난주 일요일에 치누크 요리는 맛있게 드셨나요? 나는 작은 어머니가 이미 캔자스시티로 돌아가신 뒤여서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여겼다.